에쿠니가오리 사랑 에세이.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 월요일. 어머, 아직 자? 감기 걸렸어?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듣는 날은 늘 월요일이다. 월요일에 나는 진이 빠져서 축 늘어져 있다. 아주 드문 일이지만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한다. 목소리까지 쉰 적도 있다. 모든 일이 주말에 벌어지기 때문이다. 결혼한 후 나의 에너지는 거의 주말에 소모된다. 주말은 특별하다. 아침에 남편과 함께 신문을 사러 편의점에 가는 것까지도 기쁘다. 얼마 전까지 내게는 주말이란 개념이 없었다. 회사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러운 일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토요일이든 월요일이든 나는 그저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 나서 변했다. 남편과는 주말에만 놀 수 있으니까. 그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전에도 몇 번인가 연애는 했지만 주말이란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하기는 처음이었다. 나는 단박에 주말이 좋아졌다. 주말이면 도로든 거리든 극장이든 놀이공원이든 찻집이든 레스토랑이든 소스라칠 정도로 복잡했지만 전혀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주말을 좋아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하다. 남편의 생활은 아주 규칙적이다. 나는 회사란 과연 어떤 곳일까 하고 때로 불가사의하게 생각한다. 한 사람의 어른을, 그것도 원래부터 규칙적이었다고는 도저히 여겨지지 않는 성격의 한 남자를 이렇듯 제압하고 더구나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장소. 가끔은 회사를 쉬고 어디 좀 놀러 가자고 해도 남편은 절대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에 가면 꽤나 힘이 드는지 집에 돌아오면 밥을 먹기가 무섭게 자버린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다. 겨우 8시밖에 안 된 적도 있었으니까. 따분하고 심심해서 흔들어 깨워도 보았지만 헛일이었다. 그때 나는 주말이란 개념을 재발견했다. 나는 일하는 시간과 개인적인 시간을 나눠 하루를 생활하고 있는데 남편은 일주일을 그런 식으로 나눠 생활하는 셈이다.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하고 놀랍게도 평일에는 개인적인 즐거움을 포기하는 듯하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밤에 일하거나 책을 읽다가 남편이 그리워지면 잠든 얼굴을 보면서 만족하기로 했다. 그래도 따분하면 밤마실을 하러 나가는데 마실이라고 해봐야 택시를 타고 밤새 문이 열려있는 책방에 가는 정도라 기껏해야 왕복 1시간 반이다. 참으로 소박하다. 책방이 아니면 밤새 영업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커피를 마시든지 공원 옆에 있는 육교에서 오가는 차를 바라본다. 밤은 기분이 맑아 좋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동안 집에서 남편이 물론 쿨쿨 자고 있을 테지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다. 돌아갈 장소가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게 나는 주말을 기다린다. 주말은 압도적이다. 매주마다 남쪽 나라의 섬으로 바캉스를 떠나는 기분. 하기야 우리는 둘 다 활동적인 편이 아니라서 실제로는 차분하기 짝이 없다. 내내 잠만 자거나 할인 매장에 가는 정도. 그런데도 월요일이면 지쳐서 축 늘어지는 것은 그 이틀 동안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남편과 마주하는 탓인 듯하다. 남편은 나더러 만사 지나치게 생각하는 성격이라고 한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면 나는 이 사람과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든지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결심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죽느냐 사느냐다. 아무도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탓이리라. 주말엔 늘 남편과 함께 지낸다. 그리고 거의 주말마다 티격태격한다. 사소한 말다툼에서 폭풍우 같은 싸움까지. 우리 둘만의 남쪽 섬에서. 어렸을 때 동생과 싸움을 하면 엄마는 늘 그렇게 싸움만 할 거면 떨어져 있으라고 했다. 그렇게 들러붙어 있으니까 싸우는 것이라면서. 남편하고도 그렇다. 남편은 어질러 놓기만 하고 치울 줄을 모르는 데다 만사에 무심하고 감정을 경시한다고 생각한다. 하는 경향이 있고 나는 참을성이 없고 감정적이고 양보를 모른다.
고 남편이 그런다.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는 싸움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들러붙어 있기에 이렇듯 마음이 슬픈 것이다. 정말이지 절실하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들러붙고 만다. 우리 둘은 때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외롭다. 혼자일 때의 고독은 기분 좋은데 둘일 때의 고독은 왜 이리도 끔찍한 것일까? 마침내 남쪽 나라 섬에서의 바캉스는 끝이 나고 평일이 돌아온다. 월요일 아침, 나는 회사로 가는 남편이 싫어서 그만 입이 뿌르퉁해진다. 어서 다음 주말이 오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하면서 현관에다가 구두를 내놓는다. 그리고 남편을 배웅하고 난 순간 나 자신도 놀라울 만큼 안도감의 물결이 밀려온다. 안도와 피로, 그리고 잠. 나는 침대로 돌아와 죽은 듯이 잠을 잔다. 평일이다. 다시 눈을 뜨면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자. 일도 꽤 진척이 있을 것이다. 저녁 때가 되면 칵테일을 만들어 가볍게 한잔하자. 창문도 활짝 열고 오늘 하루를 멋지게 보내리라. 남편은 창문 열어놓으면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현관을 나설 때 그토록 아쉬워하던 아내가 문을 닫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주말을 함께 지내고 결혼했다. 늘 주말 같은 인생이면 좋을 텐데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알고 있다. 하루하루가 주말 같다면 우리는 보나마나 산산이 조각날이라는 것을. 남쪽 나라 섬에서의 산산조각. 하기야 다소 동경을 품고 있기는 하지만. 밥. 한동안 나 홀로 여행을 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여행을 떠나고 싶어졌다. 나는 이런 때는 행동이 재빠르다. 수첩을 펼치고 스케줄을 생각하고 9월에는 여행을 떠나자고 결심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그날 산책하는 길에 사진을 찍고 구청에서 서류를 받아와 다음 날 신청서를 냈다. 밤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대뜸 말을 꺼냈다. 나 9월에 여행할 거야. 양복과 넥타이, 와이셔츠와 양말을 여기저기 벗어던지던 남편이 옷을 벗다 말고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럼 밥은? 이번에는 그 말을 들은 내가 어안이 벙벙했다. 밥? 몇 초 동안 둘 다 말이 없었다. 그리고 간신히 내가 말했다. 밥? 첫 마디가 그거야? 지금 외출을 하는 거라면 몰라도 앞으로 몇 달 후에 여행을 간다는데 그 말을 듣고 처음 하는 소리가 어디가 아니고 며칠 동안이나 또 아니고 밥은? 이라니. 나는 나의 가장 큰 존재 가치가 밥에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아 슬펐다. 하지만 이런 류의 일은 흔히 벌어진다. 밥. 결혼하고 두세 달 지나면 결혼 생활에서 밥이 얼마나 큰 관건인지 싫어도 깨닫게 된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밥을 먹고 자는 그 일련의 행동에 군더더기 하나 없는 남편의 모습을 보다 보면 마음속에서 얘의 진부한 의문, 이 사람 혹시 밥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 아니야? 을 떨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날은 저녁밥을 짓지 않았다.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은 아무것도 없는 식탁과 깔끔한 부엌을 보고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밥은? 하고 물었다. 양복과 넥타이와 와이셔츠와 양말을 벗어던지면서. 없어.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왜? 안 했으니까. 나는 남편이 벗어던진 양복 상의와 바지를 주워들면서 대답했다. 남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심각한 표정으로 왜? 라고 다시 물었다. 안 했다니까? 나는 대답하고 메밀국수 시켜 먹지 뭐 하고 제안했다. 메밀국수? 남편이 이상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문을 연 메밀국수 집이 어디 있다고. 밤 10시 반 정도였다. 결국 우리는 그날 차를 타고 나가 데니스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런데 역효과가 나고 말았다. 매일 밥을 지어놓고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 끔찍한 대사, 밥은? 을 외치게 된 것이다. 불안한 것이리라.
문을 열자마자 밥은 하고 물을 정도로. 나는 그 일 때문에 더욱 슬퍼졌다.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은 어쩌면 남편을 동정할지도 모르겠지만 문을 열고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하는 첫말이 밥은? 이라니 나는 더없이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평생 밥을 짓지 않겠다고 하면 당신은 나하고 이혼할 거야? 언젠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욕조에 몸을 담그고 신문을 읽고 있던 남편은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경향과 내 질문에 대한 대책을 터득하고 있었고, 나 역시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을 정도로 그란 사람에 대해서 터득하고 말았다.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 자체는 고통스럽지 않다. 하지만 음식 때문에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큰 고통이다. 한편 나는 남편과 음식을 함께 먹는 것도 좋아한다. 우리 집의 조그만 식탁에서 먹는 밥은 물론 경기장에서 축구를 구경하면서 한 입 가득 우물거리는 김밥도, 공원에서 먹는 샌드위치도, 밤거리를 싸돌아다니다가 길거리에 서서 먹는 우동도. 실제로 우리는 종종 외식을 한다. 둘 다 먹보인데다 내가 좋은 아내가 아닌 탓이다. 한 동네에 있는 유난히 햇볕이 잘 드는 홍콩 요리점에도 잘 가고, 기름기 있는 살을 싫어하는 내 식성을 고쳐준 돈가스 집에도 잘 가고, 흙냄새 풍기는 양송이버섯 샐러드를 먹을 수 있는 파란 차양이 달린 테라스 레스토랑에도 잘 가고, 마음에 든 요리가 있으면 가끔 흉내를 내본다. 맛깔스럽게 만들어지면 정말 기쁘다. 항상 같은 사람과 밥을 먹는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먹은 밥의 수만큼 생활이 쌓인다. 9월에 여행 가는 거 내 이기심이라는 거 알아. 며칠 후 나는 말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결혼하면 혼자 여행 가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난 그 이기심을 고칠 수 없어. 달리 표현할 수 없었다. 그렇다는 거 사실은 당신도 알지? 남편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기쁘게 울렸다. 내가 여행할 때는 외식해. 우에노 씨나 타로 씨하고 마시러 가도 되고. 나는 남편의 친구 이름을 열거한다. 여행하면서 당신 생각 많이 할게. 약속해. 내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가 억지로나마 응이라고 대답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내 생각 해야 돼. 응이라고 단박에 대답하는 남편의 옆 얼굴을 보면서 정말이야? 밥 말고 나를 생각하라고 라고 못 받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았다. 혼자만의 시간. 애정이란 병의 한 종류라고 생각한다. 애정이 있기에 모든 것이 골치 아파진다. 그래서 얼마 전 아는 편집자에게 이러니 저러니 말은 많아도 역시 남편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우울했다. 그렇다. 옳은 말이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장에 이혼할 텐데. 때로 이혼하면 하고 혼자 생각한다. 홀가분해지겠지. 적어도 집안의 청결은 유지될 테고 반찬도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만들면 그만이다. 강아지도 키울 수 있고 시끌시끌한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켜놓지 않아도 된다. 여행도 돌아올 예정 없이 떠날 수 있고 차분하게 지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을 더욱 좋아할 수 있다. 싸우는 일도 없겠지. 열을 받아 고함을 지르고 깨물고 걷어차는 일도 없겠지. 훨씬 더 친절하게 굴 수 있겠지. 남편 역시 훨씬 깍듯하게 나를 대하겠지. 이혼하면.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불현듯 외로워진다. 신선한 생각이 아니니까. 신선은커녕 살붙이 같고 솟구친 것 같은 것이니까. 오랜만이네 하고 느닷없이 나타난 잊고 있었던 옛날 친구 같으니까. 약간 거리가 있는 편이 컴포터블하고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무모하게도 결혼하는 거야. 성가시지만 받아들이는 거야.
같이 현실과 싸우는 거야 하고 생각했던 저 불가사의한 뒤틀림을 나는 지금도 아름답게 생각한다. 아름답고 어리석고 행복한 무엇이었다고. 착각이었든 실수였든 전혀 상관없다. 나를 조용한 장소, 완결된 장소에서 끌어내 주었던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남편에게 감사한다. 농담하는 거야. 끌려온 건 나지. 하고 남편은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이혼하면. 그럼에도 나는 역시 생각한다. 의외로 열심히. 결혼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겠지. 남편은 회사에 가야 하고 또 만사를 귀찮아하는 성품이니까. 창구에서 서류가 접수되는 순간 나는 분명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리라. 한편으로는 절망적으로 안도하면서. 모든 절차를 끝내고 밖으로 나오면 풍경이 바뀌어 있다. 다른 눈으로 볼 테니까. 그런 상상 해본 적 없어? 없어. 남편은 주저없이 기계적으로 대답한다.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한 번도? 한 번도. 그래 라고 말하면서 나는 단박에 기뻐진다. 거짓말이든 형식이든 아무튼 그렇게 대답해 준 것에. 대체로 나는 금방 편해지고 싶어하는 성격이다. 남편은 편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뒤탈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균형 감각이 좋은 것인지 동떨어져 있는 것인지 어떻게 결혼을 한 것일까? 어떤 식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아무튼 결혼하고 싶다고 강하게 바랐던 것만은 기억하고 있다. 결혼한 또는 결혼한 적이 있는 많은 사람이 왜 결혼에 대해 별 얘기를 하지 않는지 스스로 해보고야 알았다. 꿀처럼 행복하고 아까워서 말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니고 그렇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우울해서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저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결혼이 너무도 특수하고 개인적이어서 우연과 필연이 꽈배기처럼 꼬여 설명하기 곤란한 양상을 띠고 있기에. 부부싸움의 원인이 천차만별한 것과 비슷하다. 심각하고 우스꽝스럽고 헤아릴 수도 없는 우연히 발견된 원유처럼 끝없이 솟아나는 싸움의 이유. 용케 찾아내네 하고 남편은 말한다. 찾아내는 게 아니야. 생겨나는 거지 라고 나는 말한다. 당신이 눈앞에다 들이밀고 있잖아. 남편은 못 들은 척한다. 척하는 것은 남편의 주특기다. 나는 종종 이 사람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어떤 식으로 말해도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다시 말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척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앞뒤가 맞는다. 현명한 사람이니까 생각하면 모를 리 없다. 남편의 자기방어 수단일이라.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피할 곳이 없다는 것도 안 된 일이다. 혼자가 될 수 있는 장소. 나는 낮에는 혼자 집에 있지만 남편은 회사에 있다. 회사에는 많은 사람이 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내가 기다리고 있다. 물론 누구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나 역시 그런 시간이 없다면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할 자신이 없으니까 가능하면 남편에게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 싶다. 생각은 그런데 역시 안 된다. 남편은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밤이 늦어야 돌아오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옆에 꼭 달라붙고 만다. 남편이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나는 옆에 앉아 쳐다본다. 신문을 읽을 때는 옆에서 책을 읽는다. 텔레비전을 보면 나는 피아노를 친다. 최근에 피아노를 샀다. 헤드폰을 끼고 칠 수 있는 전자피아노라서 끔찍하게 아끼는 보물이다. 시끄럽지 않게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내 들러붙어 있으니까 힘들지? 며칠 전 반성하는 마음으로 말해보았다. 가끔은 혼자 있고 싶지? 남편은 이상한 동물이라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가끔이라니? 남편의 얼굴에 희미한 분노가 빛이 어린다. 어제도 없었잖아. 지난주에는 2번이나 아침에 들어왔고
아, 참, 그랬지? 하고 생각했다. 그 전주에도 집에 있기는 했지만 자기 방에서 꼼짝도 안 했잖아. 그때는 마감할 원고가 있어서 그랬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나는 횡설수설했다. 그러니까 가끔이란 게 무슨 뜻이냐고.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다. 나는 대꾸할 말이 없다. 까맣게 잊고 있었다. 늘 남편에게 동동거리고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있을 때만 그렇고 그것도 마감 전날은 제외라는 조건이 있었던 것이다. 다행이다. 할 수 없이 나는 말했다. 당신에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 셈이니까. 그러고는 와락 껴안았다. 멀뚱하게 서 있는 남편을. 여기까지 에쿠니 가오리의 에세이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 중에서였습니다. 이 책은 소담 출판사에서 도서 지원을 받아 낭독하고 리뷰하게 됐습니다. 좋은 책을 읽을 기회를 얻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시고 익숙하실 법한 책에 에쿠니 가오리의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책이 있죠? 저도 그 책에 푹 빠져 책을 읽는 것은 물론이고 연극과 영화로도 봤던 경험은 있습니다. 영화 OST 음반도 구입하고 주인공이 근무했던 피렌체에 가보는 게 버킷리스트가 되어가지고 이탈리아 여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피렌체에 도착하자마자 보이던 그 두오모 성당을 향해 걸어가니까 영화 OST가 귓가에 막 자동 재생이 되는 그런 황홀한 경험도 했었답니다. 네. 책 제목이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 예요. 문구가 뭔가 감성적이지만 아리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몇 개라니. 어림잡아 알찬 시간을 보내는 또는 휴식이 되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냐는 뜻이리라 짐작했는데요. 맞습니다. 이 책은 에쿠니 가오리의 신혼시절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에 구분이 없는 삶을 살아온 작가가 평일엔 일하고 주말에만 쉬는 남편을 만나서 주말이 더없이 행복하고 짜릿한 패턴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주말이란 단순히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일을 하고 나서 재충전을 갖는 시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업무 패턴에 따라서 그 달콤한 주말이 일주일에 1개 또는 2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가 부부는 여가 시간을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자거나 공원에 간다거나 하듯이 차분하게 보내는 편인데요. 이런 신혼기간에 평온한 일상을 읽고 있자니 마치 저 또한 평온한 일요일 낮에 소파에 앉아서 리틀 포레스트 같은 잔잔하고 편안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잔잔하지만 스펙타클한 재미를 한 주 내내 기다려온 설렘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잔잔하지만 스펙타클한, 이거 에쿠니 가오리식의 표현을 빌려서 제가 만들어 본 문장인데요. 에쿠니 가오리는 이렇게 대치되는 표현을 즐겨 쓰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도 표시를 해봤는데요. 월요일이라는 에피소드에서는 주말을 만끽하고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남편을 향해 뿌듯해하곤 하지만 남편이 현관을 나서고 문이 닫히는 순간 언제 그러냐는 듯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그 부분을 읽고 가오리 표현 방식대로 서평을 남겨보자면 한없이 양보하면서도 욕심이 가득한 생활 패턴이라고 느꼈습니다. 언제나 남편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욕심은 나지만 괴롭히지 않는 선에서 지켜봐주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어요. 그리고 쿨하게 혼자만의 시간으로 돌아오기도 하죠. 반대로 작가가 마감일이 다가오거나 하면 남편은 안중에도 없이 오히려 남편보다 더 바쁘게 지내고도 남편의 외로움은 몰라주는 모습이 보여요. 그럴 때 보면 마치 고양이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혼자 있고 싶지만 외로운 건 싫어. 또는 외로운 건 싫지만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이런 것들 말이죠. 평화롭지만 불행하다. 이사한 곳의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폭력적이면서 감상적인 음색. 공원에서 악기 연습을 하는 사람들의 연주 소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시끄럽지 않게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전자피아노를 연주하며 텔레비전 보는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책이 집으로 배송됐을 때 책 디자인과 똑같은 양장 다이어리도 같이 왔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다이어리 또는 노트인데요. 예쁜 에세이를 읽을 수 있는 것도 설레는 경험이었는데 다이어리도 득템하니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소담 출판사에서는 종종 이렇게 다이어리 패키지를 내놓는 모양이에요.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도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그 책에 플래너 패키지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에세이를 필사해 볼 생각도 했었는데요. 저는 일본어로 필사를 해보고 싶어서 일본판 원서를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본판 제목은 이쿠츠모노 슈마츠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전에 노르웨이 숲의 일부를 필사하고 번역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 번역본을 보고는 실수를 금치 못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을 좋아한 게 아니라 번역가, 양억관님의 문체를 좋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었거든요. 번역이란 외국의 좋은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해줘서 국내 독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 책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는 양억관님의 배우자이신 김난주님의 번역이에요. 양억관님과 더불어 일본의 수많은 좋은 작품들을 번역해 오셨습니다.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보면 다시금 또 알게 되겠죠? 김난주님의 번역이 얼마나 탁월하고 존경스러울지 말이에요. 남의 결혼 생활 이야기가 이렇게 예쁘고 담백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달콤한 드라마 한 편이 보고 싶어지는 날에 에쿠니 가오리의 사랑 에세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